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을 되찾고 이제는 행복만을 꿈꾸며 살고 있는 30대 돌직녀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결혼은 제게 너무 크고 깊고 어두운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 무덤 속에서 어렵사리 벗어날 수 있었던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고모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제가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리셨고 아빠와 살고 있었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빠도 생계를 위해 해외로 일하러 가게 되셨죠. 친인척이라고는 고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모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고등학교 2학년, 18세가 되는 해에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던 형편이 아니었죠. 고모가 아는 분을 통해 소개해준 공장에서 일을 배우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고모의 생활비를 버틸 수 있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쓸 돈이 없던 저는 남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죠. 20살 성인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일머리도 생기고 월급도 더 받게 되었죠. 제 통장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을 보면서 언젠가는 고모와 떨어져 독립할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간간히 고모에게는 생활비를, 제게는 용돈을 보내주시면 아빠도 언젠가부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고모도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런 고모에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립해야 할 나이였고 그동안에도 고모는 저를 형편껏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독립을 꿈꾸며 열일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일하는 공장에 본사 직원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납품하는 제품을 확인차 수시로 다녀갔죠. 공장 과장님은 일한 지 3년차 되었던 저에게 그들이 방문할 때 안내하는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본사 직원들이 방문할 때면 커피도 가져다 주고 제품 생산되는 현장을 안내하거나 납품 전에 제품을 수거해서 샘플들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 직원 중에 유독 제게 자주 말을 걸어오던 담당자와 사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주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본사 직원은 복도를 지나는 길에 커피를 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색했지만 업무로 만났던 분이라 웃으며 인사했죠. 성인이 된 이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말고는 남자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많이 없어서 업무 외에는 꺼낼 얘기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네요. 벌써 겨울인가 봐요. 아, 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안내해 주실 정도면 꽤 일하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어려 보이셔서. 아, 일찍 시작해서 3년차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힘들진 않으세요? 이제 익숙해서 할만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종종 뵐게요. 친절하게 몇 마디 나누던 그는 업무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한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공장에 올 때마다 제게 꼭 커피를 주면서 따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본사에서 업무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해주기도 하고 공유되는 이야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는 순댓국밥인데. 네? 아, 혹시 소주 드세요? 순댓국밥에 소주 땡기는 날씨인데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네, 소주는 잘 못 마시지만 순댓국밥은 맛있겠네요. 그럼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퇴근 후 주차장에 제 차로 오세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본사 직원과 식사 함께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장 유니폼을 탈의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함께 식당으로 갔고 식사와 반주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는 제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실례되는 질문인가요? 아, 아니요. 사복 입으신 모습은 오늘 처음 보네요. 다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취미는 뭐예요? 취미요? 그냥 일하고 저금하는 게 취미라고 해야 하나? 별다른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오, 그거 좋은 취미네요.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아두시는 건가? 미래를 대비해서 저금하는 취미라. 정말 좋은 취미인데요? 그런가요? 뭐 그래도 아직 대단하게 모은 건 없어요. 저도요. 고모의 집이 식당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어서 저를 집 앞에 데려다주고 술이 조금 깨면 운전하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술이 깨고 운전한다는 말에 그러자 했죠. 그리고 고모 집을 향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슬며시 잡더군요. 저는 무척 당황해서 뿌리치려고 했죠. 그는 대뜸 만나보자며 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사귀는 날이네 뭐네 하며 저를 꼬시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례인 줄 알지만 좋아하는 마음 가는 대로 용기 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반했던 거 모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오늘도 용기 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던 거고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겠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낯선 남자에게 고백을 받았던 저는 성인이지만 어렸기에 경험이 부족했죠. 그저 누군가 저를 좋아해주는 마음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전화해도 돼요? 전화번호 알려줄 거죠? 그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도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죠. 적당히 매너 있고 적당히 친절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음 날도 업무와 상관없이 종종 공장 앞에 차를 대기하고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제게 밥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 앞에 바래다 주면서 몇 주가 지났죠.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고 그는 저보다 7살이 더 많았습니다. 제 나이도 알게 된 그는 더 오빠다운 든든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뭐든지 자신하고 상의하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니 도와줄 수 있다고 말이죠. 항상 저를 위해서 그러는 게 실수도 없고 좋을 거라면서요. 퇴근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은 그를 만나 식사 데이트를 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한 그의 조언들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제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모르거나 의문이 들면 오히려 제가 그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그는 늘 자상하게 저를 위해 뭐든지 알아봐주고 답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은 밥 먹고 바로 집에 안 가면 안 돼? 나랑 더 있자. 외박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그래. 만난 지 3, 4주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제게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 안에 둘만 있을 때에는 어디든 만지기 시작했죠. 연인들이면 당연한 거라며 제가 예쁘고 매력적이라서 자꾸 손이 간다고 하면서 말이죠. 키스를 여기저기 하기도 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두려웠고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둘러대며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부모님과 사는 게 아니라 고모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박은 절대 할 수 없고 너무 늦게 들어가도 눈치 보여요. 아, 그랬구나. 왜?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제 얘기를 그에게 하는 게 불편했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부재나 살아온 환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거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며 뭐든지 자기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했죠.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오빠가 더 잘 챙겨줄게.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고 주말에 일찍 만나서 같이 있자. 너무 좋아서 그래. 알지? 그는 제 개인사를 잘 이해한 건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저를 일찍 보내주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침 일찍부터 고모 집 앞으로 저를 보고 싶다며 데리러 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제 야근했다면서 일찍부터 안 피곤해요? 뭐가 피곤해. 예쁜이 만나러 오는데. 오늘은 종일 나랑 실컷 놀자? 그가 실컷 놀자며 차로 2시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담한 펜션이었습니다. 뭔가 직감은 했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능수능란하게 저를 방으로 기어이 들여갔고 저는 그를 벗어나려 해도 그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결혼도 할 건데 걱정할 거 없어. 당황한 제게 그는 갑자기 결혼할 사이라며 단언하기 시작했고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절 의사를 보이는 제게 그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사람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죠. 그 술수에 저는 그렇게 그와 첫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었고 저는 그만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모에게 자기가 전화를 걸겠다고 했죠. 결혼할 사이니까 괜찮다며 말이죠. 내가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당장 고모 집에서 나와. 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우여곡절 끝에 21살,
저는 그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도 미성숙했죠. 그렇지만 저도 고모 집에서 독립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남편은 바로 고모를 찾아뵙고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고모는 잘 됐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정신없이 그와 함께 살게 되었고 혼수도 필요 없다며 있던 살림에 부족한 건 살면서 채워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족은 남편과 시모가 되었죠.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저는 동거하며 그와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 결혼식은 자연스럽게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와 기념사진으로 약소하게 지나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동거가 시작되고 신혼 초가 지나자마자 남편의 귀가는 늦기 시작했고 시모의 시집살이는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뻔뻔하다. 결혼식도 너 돈 들까봐 생략해줬으면 혼수라도 해야지. 양심이 없는 거냐? 부모 없이 자라서 생각이 없는 거야? 퇴근한 어느 날 시모는 저의 귀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보자마자 혼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필요한 물품 적어놨다면서 제게 메모한 쪽지를 던져주시더군요. 거기에는 식탁, 그릇 세트, 명품 가방 등 이미 집에 있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 모두 적어둔 리스트였습니다. 돈도 버는 애가 모아둔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네 남편은 늦도록 일하고 집에 매일 늦게 오나 본데 너도 모아둔 돈 좀 써야 하지 않겠어? 제정신이라면. 어머니, 남편과 상의해서 적어주신 거 사다 드릴게요. 뭐? 내 아들이랑 무슨 상의를 해? 네 돈으로 좀 사라고 적어줬더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려고 그러냐? 아무튼 어린 것이 말대꾸는 꼬박꼬박하면서 공짜로 얹혀 사려고 별 지랄을 다 하네. 항상 심하게 말씀을 일삼던 시모에게 처음에는 저도 할 말을 했습니다. 인성이나 인품이 좋지 못한 시어머니라는 건 이미 간파한 상태였지만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려면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식탁에 놓인 접시를 제게 집어 던지며 광분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놀라서 말리려다가 그만 손과 얼굴에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멀쩡한 접시는 저한테 던지시냐고요? 아니, 이래도 인연이 정신을 못 차리네. 누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분수를 모르고 대들어? 광분한 시모는 집어 던지던 접시를 내려놓고 이번에는 직접 저를 손찌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막았지만 체격 크고 힘도 센 시모의 손은 매서운 몽둥이만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하게 된 그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남편을 본 순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자리를 피해 남편에게 겨우 다가갔습니다. 아이씨, 밖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야? 두들겨 맞은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개판이 된 집안꼴을 탓하며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러더니 외투며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두고는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뭐라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고 눈물조차도 나지 않았죠. 그새 방으로 사라져버린 시어머니 대신 어지럽혀진 부엌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입을 꾹 닫고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이 되자 새벽부터 일찍 출근한 건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저도 상처를 가리고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기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점점 그런 날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시모는 남편만 없으면 점점 더 다 때려 부수고 제게 벌어오는 년이 돈도 내놓을 줄 모른다며 손찌검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남편은 야근이나 출장을 핑계로 점점 더 늦은 귀가나 외박이 잦아졌고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퇴근한 저에게 시모는 다짜고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공장에서 굴러먹어서 냄새가 고약하다더니 토할 것 같다며 식탁을 따로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시모가 접시를 다 깨부수고 남은 그릇도 별로 없었죠. 새로 사다 놓으면 또 난리를 치고 부수는 통에 남은 그릇도 별로 없었습니다. 식탁에 시모가 좋아하는 반찬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 차려지자 제 밥을 옆으로 밀치더니 저더러 밥상 차려서 방에 들어가 먹든지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래되고 낡은 상을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찬물, 밥과 김치를 덩그러니 올려두고는 얼른 방으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식탁에 시모 드시라고 차려둔 밥과 차는 마치 왕에게 올리는 수라상처럼 차려졌고 저는 겨우 하녀보다 못한 밥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대꾸라도 하면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상을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꾸역꾸역 밥을 먹었죠. 그때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했는지 시어머니와 밥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들려왔지만 눈물이 나서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방에서 물에 밥 말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결혼하자며 꼬시던 남편은 매너 있고 친절하며 자상했었지만 결혼 후 신혼이 지나자마자 변해버린 남편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을 한편에 밀어두고 훌쩍대며 잠이 들 때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인지 제 머리와 제 몸을 더듬고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이제라도 저를 챙기고 위로해주려고 그러나 싶어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었죠.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고 늦은 새벽 우리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졸려? 실은 요즘 내가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리고 좀 급하게 일 때문에 쓸 돈이 생겼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결혼하면서 자기랑 이래저래 쓴 돈이 많았잖아. 자기 돈 쓰는 일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모아둔 통장으로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설마 했습니다.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제 통장이 궁금해서 갑자기 다정하게 저와 뜨밤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구타와 불만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연애 시절처럼 제 얘기를 다정하게 잘 들어주면서 미안하다고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자신도 힘드니까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사과의 말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괜히 끼어들면 더 상황이 커질까봐 다 저를 위해서 믿고 맡겼던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쩐지 그 순간에는 그의 말을 들으니 연애하던 시절처럼 그가 이해되고 그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당했던 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새벽 저를 보듬고 품어주는 남편에게 제 통장을 그대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모아둔 제 통장에는 3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어릴 적부터 공장 일을 하면서 쓰지 않고 모았던 제게는 큰 돈이자 의미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남편의 힘든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남편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저를 위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마저 가스라이팅 당해와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제 통장과 함께 사라졌고 며칠 동안 출장이라며 주말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겨를도 없이 시모의 악행이 거듭되고 있었죠. 남편이라도 장기간 집에 없으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돈 몇 푼 번다고 아까울 줄 모르고 막 틀어대는 거야? 전기세와 수도세가 나오는 날이면 제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며 머리를 쥐어박고 발길질을 해대며 지로용지로 얼굴과 뺨을 때리고 닥달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때리세요. 때려? 누가 때렸다고 또 지랄이야? 어머 이년이 사람 잡네. 어린 년 가르치느라 아껴 쓰라고 조언 좀 했더니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개소리를 짓거려? 사람 잡으려니 여기 있었네. 시어머니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습니다. 대들면 더 개 난리를 치면서 들어 눕고 나중내 인연이 사람 잡네 소리는 반복했죠. 주변에서 듣기만 하면 정말 모든 제가 잘못해서 시모가 쓰러졌구나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일주일에 며칠 난동을 부리다 보니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모는 며느리가 어려서 살림에 서툴다 혹은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라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부서뜨리기도 했다며 서툰 며느리 탓인 것처럼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딩 멘트는 항상 똑같았죠. 잘못 가르친 시어머니인 본인 탓이라며. 한동안 남편은 집에 없었고 연락도 겨우 문자 정도였습니다. 퇴근하면 시모의 가스라이팅과 악담이 뒤섞여 정신없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게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걸 너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공장 다니는 년이랑 결혼시키려고 내가 아들을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에 보낸 줄 알아? 내 아들 너만 아니면 아들과 같은 수준의 여자들이 결혼하자고 줄 서내라고. 너 때문에 인생 망친 거라고.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해야겠니? 늘 받들고 모시고 아들을 낳아준 나한테도 물심양면으로 챙기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냐고. 저는 시모의 악담이 시작되면 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답이라도 하면 욕설을 듣고 구타까지 당해야 했으니까요. 레퍼토리처럼 남편의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대단한 히스토리를 과하게 꾸며가며 저와는 절대 어울릴 사람이 아닌 위대한 위인처럼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되면 밤 늦도록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네네만 해야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랑은 끝이 없고 그에 비교해 저에 대한 험담과 욕설은 더해갔죠. 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영재 소리 들어가며 전교 1, 2등 하던 애야. 근데 너는 뭐 중학교 졸업이라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린 년이 얼마나 까져서 아들을 꼬셨으면 수준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애비 애미 없는 년을 아들이 받아줬겠냐? 어디 오갈 데 없는 년 불쌍해서 받아준 거지 뭐겠냐고? 너
어릴 때부터 남자들 꼬셔서 얹어 먹고 살았지? 아주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년 받아줬으면 은혜 갚을 줄 알아야지 뻔뻔해서 돈 한 푼을 안 쓰고 결혼을 해서 얹혀 살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받아준 걸 영광으로 알란 말이야.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꼬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꼬임에 제가 당한 느낌이랄까요? 제게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그게 어디 태어난 자식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태어난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고모와 살게 된 형편도 탓하지 않고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오갈 데 없던 저였고 자립이 필요했던 성인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멸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시어머니가 조여오는 악담 속에서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더부살이하는 사람이라면 돈이라도 벌고 이런 취급 당하면 당장 그만두고 나가면 되겠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이유로 속해 있다 보니 어찌할 바 몰랐고 당하기만 했죠. 차라리 모아두었던 혼자 독립해서 살아갔다면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며 살아갈 일은 없었겠다 싶었습니다. 연애 시절 어려서 더 마음이 약했던 상태로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이어진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제 마음을 위로해주며 친근하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런 말 없이 펑펑 울기 시작하자 시모는 방에 들어가더니 초록색 박스 테이프를 가져와 제 입에 붙였습니다. 시끄러워 듣기 싫다고 더 울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윽박을 지르셨죠. 제 눈물은 멎지 않았고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보고서야 멈추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닦아주면서 대뜸 이렇게 첫마디를 하더군요. 나랑 결혼한 걸 당신은 영광으로 알아야 해. 나 아니면 솔직히 누가 너랑 결혼해주겠냐? 있어? 있으면 대답해봐.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남편도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박하는 동안의 남편의 행방과 제 통장의 행방도 궁금했죠. 훌쩍거리는 저는 입에 테이프를 떼고 물었습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대체 뭐하고 다니느라 집에도 안 들어오냐고요? 술에 취한 건지 남편은 저를 지그시 노려보더니 혀를 차며 비웃고 자리를 피했죠. 시모와 함께 남편의 무시까지 당한 저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온 거냐고 묻잖아요. 그리고 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쓴 거냐고요? 취한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밀치더니 옷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려봐도 소용이 없었죠. 시모는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옷방에 들어가 버리자 저의 따귀를 갈겼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끄덩이를 질질 끌고 창고 방에 밀쳐 넣고는 문을 닫더니 몇 차례 더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기억이 없던 저는 깨어나 보니 그 창고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밖에서 문을 잠궜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도 없고 핸드폰도 없이 그렇게 안에 갇혀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도 고팠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부수어버릴 정도로 두들겼습니다. 열어달라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죠. 창문도 없는 방이라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금까지 당하면서 결혼이라는 시집살이라는 걸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죽겠구나 싶었을 때 문이 열렸고 시모는 문만 열어주더니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으로 시모도 남편도 마주치는 일 없도록 최대한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수를 내지 않으면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어서 공장에 반차를 내고 고모한테라도 찾아가 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제가 몇 년째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테지만 하나뿐인 고모한테라도 상황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쑥 몇 년 만에 고모에게 찾아가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거리를 방황하던 중 직장 동료들과 모여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게 남편의 옷매무새를 더듬어주며 친해 보이는 여자 동료와 남자 동료들 무리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남편을 계속 쳐다보게 되었고 그 시선이 느껴졌는지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불이 나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더니 저를 못 본 척하기 시작했죠. 담배 피우다 말고 얼굴은 왜 가려? 아, 해가 뜨거워서 그런가 눈살이 찌푸려지네. 어머, 자기 해가 뜨거우세요? 자기 내가 가려줄까? 아니 괜찮아요. 얼른 차로 가자. 남편 옆에 여자 동료는 너무 다정해 보였죠. 남자 동료들은 그 여자 동료와 남편이 마치 커플이라도 되는 사이처럼 다정함을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처럼 말이죠. 따져보면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한 적은 없다 보니 동료들도 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남편과 그 여자 동료가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숨었습니다. 제가 시선에서 사라지자 마음이 놓였는지 그들은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어서 들키지 않으며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죠. 남편이 이동하는 걸 몰래 지켜보니 남자 동료들은 다른 차에 탔고 그 여자 동료와 남편만 남편의 차에 타더군요. 그리고 여자에게 안전벨트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여자는 고맙다는 미소를 띄우고 남편의 뺨에 뽀뽀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사진이라도 남기고 싶었지만 남편의 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방황하던 저는 당장 오갈 데가 없어 그렇게 몇 시간 헤매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모가 없길래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은 잠들어 있던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아들 아니랄까봐 시모와 비슷한 모습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맨날 하는 게 잠자는 일이야? 일어나봐, 어서. 너 요즘 나 미행하냐? 낮에 일은 안 하고 왜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야? 거기 우리 회사 근처인 거 알고 있잖아. 나 외근 나가는 길에 왜 하필 거기서 마주치냐고. 억지 부리지 마. 너가 잘못 저지르고 다니니까 찔려서 그래? 이게 어디서 반말이야? 이게 미쳤구나 이제.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녔다고? 뭔 잘못? 뭐? 네 돈 몇 푼 갖다 썼다고 미행까지 하는 거야? 쪽팔리게. 뭐라고? 네가 미친 거 아니야? 뻑하면 네 엄마는 나를 때리고 감금에 욕설까지 해. 이제는 너까지 범죄에 가담하시게? 왜? 너 마누라가 어디 보여주기 창피하냐? 인연 돌았네? 남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반말로 대들자 술도 취한 남편은 점점 더 이성을 잃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무 쪽팔려서 미쳐버릴 것 같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공장에 다니는 거 데려다가 살아주는데 감사한 줄은 모르고 너 때문에 온몸의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 같다고. 분수도 모르고 어디 대들어? 너는 더 맞아줬어. 쪽팔려? 그렇게 예쁜 애 어쩌래 꼬신 건 너잖아. 그만 때려. 그만 때리라고. 밖에 나가서 딴양꽃에서 만나다가 걸렸으면 손이 발이 되게 빌어야지.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다니. 이제 그만도 못한 지금이라 하고. 딴 년을 꼬셨다고? 걔보다 못한 년이 어디 누구 보고 욕짓거려. 그만 때려. 당장 신고하기 전에 이혼할 거야. 당신이랑 끝이라고. 아, 그래?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꺼지라고. 두들겨 맞던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급히 가방에 짐을 담았습니다. 얼굴도 몸도 엉망인 상태로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들과는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죠. 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도 더 이상은 못 있겠다. 초라해진 꼴로 택시를 탔습니다. 아는 곳이라고는 공장 주변과 고모 집이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망설이다가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고모는 제 상태를 보시고 놀라셨지만 먹을 것과 청심원, 연고 등을 방에 놔주시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지내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친정이라도 돌아온 기분이었고 그나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모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 기다려주셨죠. 오늘은 일단 푹 자. 내일 얘기하자. 저는 다음날 공장 일은 결근 처리로 연락하고 고모 집에서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고모는 저를 깨우시더니 식탁에 먹을 것과 소주 한 병을 꺼내셨죠. 소주 한 잔 들이키며 고모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고모는 증거를 남길 겸 문자로 남편에게 빌려준 돈 갚으라는 내용을 써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동안 당한 상황들도 전부 남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것저것 따질 것들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수도 없이 보낸 문자에 화가 났는지 그까지 돈 줄 테니까 꺼지라며 문자 그만 보내라며 답이 오기 시작했죠. 고모는 오히려 그런 욕설 담긴 답이어도 인정하는 꼴이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고모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도 하셨죠. 저와 남편이 이혼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된 시모는 몇 차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기를 망설이다가 욕설을 하면 녹음이라도 할까 싶어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일단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내 집에 남겨둔 옷들 안 치울 거야? 이혼한다고 뛰쳐나간 애 옷이 왜 내 집에 아직 있는 거야? 더럽다고 후지다고 욕하시던 옷들이에요. 알아서 버리세요.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더러운 네 옷을 내가 손대서 버리라고? 아무튼 이혼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다행이다. 내 아들 발목 놓아줘서. 진작에 좀 이혼하지. 왜 그렇게 애가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왜 버텼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한 거냐고? 진작에 이혼했으면 너도 좋고 다 좋을 것을. 그러게요. 남이 되신 어머니, 그 악마들이 살고 있는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진작에 나갔어야 하는 건 제가 늦게 나가서 죄송하네요. 야, 뭐라고 인연이? 더 긴 말 듣고 싶지 않아 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고모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죠. 절차대로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저지른 악행들 때문에 더 큰 피해나 손해를 보게 될까봐 결국 위자료나 갈취한 돈 모두 주는 조건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남편과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고모는 먼 발치에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는 여전히 악마 같았습니다.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도 제게 악담을 하더군요. 미친년을 내가 여기서 또 만나네. 아주 어린 년이 까져서 내 아들 꼬셔대는 바람에 인생 망쳐놓고 끝까지 뽑아 먹을 대로 뽑아 먹고 도망하는 못된 년. 시모의 쓰레기 같은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자 전 남편의 욕설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걱정스러워서 기다리는 고모의 걸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저와 끝난 그 상황에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하며 한참을 지랄맞게 굴더군요. 뒤돌아서 고모에게 걸어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 돈을 내놓으라는 둥, 저더러 걸레 같은 년이라는 둥, 전 남편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악마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죠. 20대 초반부터 중반의 세월을 악랄하게 그들에게 농락당하고 살았던 저는 이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제대로 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0대 때부터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으고 성실했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고모의 집에서 이혼 후 1년 정도 함께 살다가 진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모에게 보답도 드렸고 종종 만나 뵈면서 지냈죠. 저만의 공간에서 진짜 독립을 한 이후 다시 돈도 벌고 모으고 처음처럼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취미로 운동도 시작했죠. 소소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점점 대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무탈하게 저만의 생활이 익숙하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일도 마치고 운동도 끝내고 간단한 혼밥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가 4통이나 와 있었고 스팸 번호겠거니 생각되어 받지 않았습니다. 귀가한 저는 씻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부재중이던 그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걸려오는 바람에 이상해서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누구시죠? 누군가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무서워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또 쉴 틈 없이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받자마자 이번에는 익숙했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며 울면서 저를 찾는 목소리, 전 남편이었습니다. 나야. 자기 나라고. 제발 전화 끊지 마. 전 남편은 한참을 울먹이더니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군요.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늘 거짓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혈액암에 걸렸으며 골수 이식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병원비로 쓰고 있다며 딱하게 된 사정을 말했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서 만나자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꿍꿍이인지 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더라. 그리고 너는 나 많이 버텨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살았잖아. 우리 다시 얼굴 보자. 술에 취한 건지 혼자 착각인 건지 아직도 저더러 자신을 못 잊고 살지 않냐며 여전히 벌어놓은 돈도 많고 하니 골수 이식을 해주면 저와 재결합해서 모아둔 돈 다 주고 같이 살자는 얘기를 하더군요. 통화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디 병원으로 가면 돼? 저는 더 길게 통화로 구구절절 대화를 나눌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병원에 가서 그의 상태부터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그가 있다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전 남편의 꼴은 폐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추할 정도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 모습은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더 많아서 더 늙은 모습이었다고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요. 심하게 말하자면 노숙자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던 그때 악마 같던 시모의 모습이 보였죠. 잠시 주춤하고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게 되었는데 그때 그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년 언제 온대? 왜 여태 안 오는 거야? 곧 올 거야. 보치지 좀 말고 기다려. 너 분명히 얘기했다. 골수이식을 받고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년 내쳐야 돼.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그년도 돈 바라고 오는 거야.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네가 재결합에 돈 준다니까 금세 좋아서 병원에 찾아온다고 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골수이식만 받고 무조건 다시 내치라고. 다 듣게 된 사연은 그랬습니다. 저는 침착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이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식하더니 훌쩍대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시모에게서 처음 듣는 목소리와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어머, 잘 지냈니? 우리 아들 오랜만에 보는데 아픈 모습 보여서 어떡하니? 많이 보고 싶었어. 시모의 쇼 부리는 연기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 전 남편을 바라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네? 얼굴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꼴이 이게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걸린 병 때문이지 뭐. 골수 이식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직은 많이 아파서 그래. 그래? 골수 이식하면 괜찮아진대? 그래. 야, 이 개자식아. 그럼 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그리고 기왕 아픈 거 더 아프게 해줄까? 제 말에 황당해하는 전 남편의 얼굴에 로우킥을 꽂아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시모는 본성이 금세 드러나더니 지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야야야, 이 미친년이. 아픈 사람한테 지금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야, 이 미친년아! 미친 아주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나 감금시키던 댁의 골방인 줄 아나 본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골수이식 부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골수이식 받는 게 간절하지 않는가 본데. 전 남편한테 시모는 제 말을 듣더니 골수이식을 해주려나 싶어 또다시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안하다 미안해. 골수이식 받아야지. 간절하지 간절해.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이래도 해줄까 말까인데. 잠시 제 말에 또 희망을 품은 그들은 정말 파렴치하게도 계속 간사한 눈빛으로 애걸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저는 한마디를 남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야, 이 악마들아, 내가 대가리에 총을 맞았냐? 어떤 미친 사람이 너 같은 악마들한테 골수이식을 해주겠냐? 진작에 정신 좀 차리고 살지. 다시 연락하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저는 그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보태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난 전 부인에게, 게다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괴롭혀서 도망치듯 떠나온 전 부인에게 악마들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골수이식을 요구하다니 정말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악행을 그만하라고 한 뜻인지 이후 전 남편은 골수이식 적합자를 찾지 못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소식도 그가 죽은 지 1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죠. 죽음은 물론 안타깝지만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악행을 행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늘에서도 알아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결혼과 이혼으로 무덤 속에 묻혀있던 저를 꺼내서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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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